만큼은 누리지 못했으나 그런 말을 듣는 민주주의를 처음 하는 나라로서는 지난 60년 동안 이렇게 자유를 많이 보장한 나라가 세계 역사에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하면 1등 국가 영국, 미국을 뽑습니다. 영국에서 여자가 투표권을 행사한 게 언제냐?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 프랑스 대혁명으로서 민주국가의 대표 선수가 된 프랑스에서 여자한테 투표권이 주어진 게 언제냐? 1945년입니다. 1945년. 이렇게 늦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세금 내든 말든 그를 알든 모르든 남자든 여자든 다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이걸 한 번도 회수한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힌 실험을 한 거죠. 기가 막힌 실험. 영국에서 말이죠. 모든 사람이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은 몇백 년 걸리느냐? 한 500년 걸렸어요. 처음에는 귀족들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내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남자들만 투표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여자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서서히 발전한 거죠. 미국에서 흑인이 언제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1860년대에 남북전쟁 시기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투표권을 주었어요. 그러나 투표하러 겁이 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다가 백인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여러 가지 제약을 해가지고 세금 안 내는 사람, 글 모르는 사람은 투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1960년대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흑인들의 투표율이 20% 내지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65년에 존슨 대통령 시절에 투표권, 민권법 이런 것을 통과시키면서 비로소 흑인들이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라는 게 완성되는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지 이 시간 개념이 약해서 그런지 1948년부터 왜 우리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 기준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1950년대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 지 10년밖에 안 되는 10년이 뭡니까? 4, 5년밖에 안 되는 이승만 대통령이 왜 독재를 했느냐 왜 언론 자유를 제약했느냐 해가지고 독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근데 1950년대에 링컨을 한국 대통령으로 모셔봐도 이승만보다 잘할 수가 없었어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때 언론 검열을 안 했어요. 전쟁 중인데도 이 사람이 언론 검열을 안 했습니다. 6.25 때 신문을 딱 펼쳐놓고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군인들 잘못한 것, 정치 잘못한 것을 가차없이 신문이 공격을 합니다. 전쟁 중인데도 이렇게 해요. 전쟁 중인데도 국회 해산 안 했어요. 국회는 열심히 싸웠어요. 또 열심히 장관들을 불러서 욕을 하고 또 선거를 치렀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가장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때 지방자치선거를 했어요. 1952년에. 그때 뽑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좀 어렵더라도 민주주의를 교육시켜야 된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길러온 자기가 민주주의 교육을 해서 이승만 시절에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것이죠. 이승만 박정희를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기 성공의 희생자다. 자기 성공의 희생자다.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은 자기가 길러낸 민주주의를 아는 젊은 사람과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4.19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박정희는 중산층을 길러냈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한국에 비로소 중산층이 한 70%까지 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기 집권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것이 부마 사태로 연결이 되고 김재규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11.6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 성공의 희생자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물들은 다 자기 성공의 희생자입니다. 자기 성공의 수혜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독재를 하게 됩니다. 자기 성공의 수혜자.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은 뭐냐? 저기는 자기 실패의 수혜자입니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자기 실패의 수혜자고, 자기 실패의 수혜자는 건 뭐냐? 북한 체제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저렇게 장기 집권이 가능하냐? 첫째는 공포죠, 공포. 내가 무슨 사석에서 김정일을 욕했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들, 3대가 몽땅 강제수용소로 간다. 살아서는 못 나온다. 하는 이런 공포가 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난하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지 못해요. 가난한 사람이 혁명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배가 불러야 혁명이 일어납니다. 배가 불러야. 가난하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무슨 자유, 평등, 그건 사치입니다. 지금 리비아에서 저렇게 야단인데 리비아도 1인당 국민소득이 15,000달러입니다. 15,000달러. 북한이 1인당 소득이 얼마냐? 제 계산으로는 아마 한 300달러 될 거예요. 300달러. 자기 실패의 수혜자, 자기 성공의 희생자. 그러나 자기 실패의 수혜자는 김일성, 김정일처럼 저렇게 우상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어요. 자기 성공의 희생자, 이승만, 박정희는 죽고 나서도 욕만 먹고 있습니다. 욕만 먹고. 박정희의 마지막 역할은 위대한 경영자, 행정가죠, 행정가. 막 경영자, CEO죠, CEO. 교사, 군인, 혁명가, CEO입니다. CEO. 사실 이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오면서 보니까 박정희를 말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경영자, 또 회사를 이끌시고, 또 회사를 직접 경영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입니다. 박정희는 성격상 경제 개발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선 아주 검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을 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대기업을 만들고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빈한 사람이 가장 많은 부를 했어요. 아주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그것은 어디서 출발했냐? 박 대통령이 CEO로서 성공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우리가 흔히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성격이 운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성격. 모든 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격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성격이 형성돼요. 박정희의 성격은 뭐냐? 박정희 성격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소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박한 사람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 동정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박정희는 매우 겸손한 사람,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양이 있는 인물, 교양이 있습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교성이 참 없는 사람입니다. 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수치에 빠른 사람. 이 사람이 두 가지 성격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제시대를 살면서 권력으로부터 내리누르는 데 대한 반감, 핍박을 당하다가 보니까 핍박의 반대말이 뭡니까? 독립이죠. 자주죠, 자주. 자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주라는 것은 뭐냐?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난 간섭 안 받겠다. 이거죠. 자주. 그 다음에 가난하다가 보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입니다. 자주 의지와 잘 살아보려는 의지의 바탕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박 대통령 정기 13권을 쓰고 나서 박지만 씨하고 우연히 만났더니 박지만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쓴 걸 많이 읽고 요 점을 잘 쓰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꽃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저는 아주 머리에 남았습니다. 박정희는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동정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동정. 인간애죠. 인간에 대한 사랑. 이 없으면 없는 사람이 혁명을 하면은 피를 많이 흘리게 돼요.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 없이 정의감만 있으면은 그 정의는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정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사람. 박 대통령은 말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박정희를 저는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상가. 그 사상을 어렵게 이야기하면 아마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을 텐데 이 사람은 일부러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 쉽게 이야기하는 사상입니다. 생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은 따라서 일관된 전략을 편 사람이에요. 가장 훌륭한 전략은 이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념에서 전략이 나온다고 해요. 이념은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념이라고 할 때 이념이 뭐라고 정의가 되느냐. 돌아가신 황정익 선생은 이념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누가 적이냐, 누가 동지냐, 대한민국의 공동체에 누가 손해를 끼치느냐, 누가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을 통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이념이라는 것은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념. 대한민국 이념은 뭐냐? 자유민주주의죠. 그것이 담긴 헌법이죠. 한국의 보수주의는 헌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입니다. 이 원칙하에 서 있어야 이념이 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이념 무장이 된 사람이 아주 쉽게 하면서 자기의 이념을 한국적 민주주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왜 한국적이라고 갖다 붙이느냐. 박 대통령의 뜻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 할 수 없다. 우리의 토양에 맞지 않다. 한국의 토양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냥 수입을 해가지고 언론 자유, 선거 자유 100% 보장을 하면 한국은 망하게 돼 있다. 한국의 수준에 맞는 토양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이념입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한 최초이자 최후의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해방된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하나님처럼 모십니다. 민주주의 안 하겠다고 또 민주주의를 바꾸겠다고 하면은 그건 완전히 독재자로 욕먹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아니 민주주의가 별거냐. 우리가 먹고 살고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의 수단 아니냐. 민주주의 좋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1960년대, 70년대의 한국에는 맞지 않다. 약간 바꿔야 된다.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살릴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걸 한국적 민주주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박정희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박정희의 가장